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과 윤리 뉴탐스런 강의의 15강이니까요 참 많은 부분을 해오셨네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사회 정의 파트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들 한번 떠올려보고 그걸 연결해서 이번 시간으로 한번 가보면요, 사회 정의 파트의 첫 번째는 라인홀트 니버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 윤리적 관점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었죠. 그 다음 바로 롤즈의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정의. 사회 정의에서 이 롤즈의 이야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에서 얘기하는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대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인권 존중에 대한 내용과 통하게 되겠고요. 또 사회의 부패, 즉 사회 부정부패라는 것이 사회 통합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떤 방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는 청렴과 청빈, 선공, 후사, 멸사, 봉공의 자세,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선상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은요, 사회윤리가 왜 필요한지, 정의가 왜 필요한지 얘기하고 각각의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하고, 이번 시간은 마지막 직업윤리 파트로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을 통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꼭 공부해야 될 내용들 뭐가 있을까 제시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직업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인데요. 먼저 동양에서는 공자, 정명사상이죠. 맹자, 항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순자, 역시 분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겠고요. 서양으로 넘어가면 플라톤부터 출발하지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장 칼뱅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것을 다뤘던 책이 바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리해 두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기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있겠죠. 적극적인 윤리의식, 소극적인 윤리의식, 그 중에 적극적인 윤리의식이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사회의 환원을 하기 위한 사회 복지적 확충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어떤 윤리의식,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윤리, 역시 정약용의 목민심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정의 파트의 마지막 단원이니까 마무리를 지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로 해야 되는지 같이 소통하고 끝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업가 윤리의식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데요. 윤리경영,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항상 이 뉴스들을 주목해 보면 헤드라인에 걸리는 단어들이 아마 우리 마지막 단원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사회 정의를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내용과 겹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쫙 검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양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 것이냐, 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선택적 복지가 무엇인지, 보편적 복지는 무엇인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뭔지, 윤리경영은 뭔지 이런 단어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헤드라인이 계속 걸린다는 건 기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라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빅데이터 수집한 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을 잘 보니 그 행간이 읽혀지는데요. 사회정의,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양극화, 보편적 복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공정한 룰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상속자들이나 아니면은 소득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부의 세습이 일어나며 심지어 교육도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층이 고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동반 성장하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감이 많은 것 같아요. 상속자들은 정말 상속받은 것이 온당한 것이냐라는 걸 맨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사회 통합, 민주주의의 발전과 아름다운 삶, 사회적 책임과 배려에 대한 개념까지 함으로써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함께 데이터 수집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회정의 파트에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우리 사회는 참 살기 좋은 사회네 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네,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지법군에서 우리는 어떠한 윤리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송쌤이 직접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경제윤리라는 것이 이번 단원 직업윤리에서 먼저 다뤄지는 개념이겠죠. 우리 교재는 172페이지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 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갖추기 위한 경제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경제윤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학생들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꿈이 경제 경영 관심이 많고 뭐 CEO가 자기의 꿈이다.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윤리를 갖추고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저 스스로가 물어보는 거죠. 자, 경제 윤리가 왜 필요할까요? 인간미 없는 본질을 놓친 경제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나친 금욕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가치관을 지녀야 된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아주 커다란 날개를 펴고 세상을 날게 될 독수리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 수밖에 없거든요. 리영희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것은 결국 균형 잡힌 날개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우리 경제인들이나 경제의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제관이나 경제 윤리를 갖게 되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 즉 물질 만능주의나 금욕주의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보면 정의로운 방법에 의한 이익 추구라고 하는데요. 권력 남용,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하여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사회 부패 현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9위, 43위, 46위 계속 부패 지수에서 추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무슨 마피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권력 남용 등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돈만 잘 벌면 되지라는 경제관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불안과 경제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정의로운 방법에 의한 이익 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방법. 그 다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소비의식인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 교재들에서 찾아보면 저축의 중요성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무조건 저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윤리책이 너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시대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축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저축이 중요하다는 걸 경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느끼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저축이 살 길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경제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저축일 수 있겠고 아니면 삶의 가치가 좀 달라서 나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학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그게 재테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커다란 의미에서 저는 그걸 저축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올바른 소비 인식을 바탕으로 과소비하지 말아라.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큼 잘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저축이 살 길이다라는 것은 조금 시대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소비의식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경제 주체들의 덕목이다라는 건 근면성실이라는 게 기본이겠고요.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경제관, 정의로운 방법에 의한 이윤 추구,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소비 인식, 올바로 된 소비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경제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저의 꿈은 경제 경영이고요. 그래서 훌륭한 경제인, 경영인이 될 거예요 할 때 우선 인간부터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 인간이다라는 건 인간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은 여기에 제가 나열한 것들인 거예요. 자, 제가 윤리 선생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 시간에 윤리가 접목되어서 다뤄지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윤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에서 그런 내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각각의 직업군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역시 172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플라톤, 칼뱅, 베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우선 공자, 맹자, 순자 이야기를 해보면요, 옆에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좀 쓰고 얘기를 해볼게요. 공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명입니다. 정명이 뭐죠?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각자 자신의 직업에서 충실히 하고 조화를 잘 이루면 이상적인 대동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맹자입니다. 맹자는요, 항산과 항심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항산이라는 건 직업의 일정한 생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맹자에게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사회 정의를 아주 주목했다라는 건데, 맹자는 개개인이 도덕성을 가지려면 최저 생계 유지비가 지불될 수 있을 만큼이나 일정한 생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심과 노력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노심은 뭐냐면 정신 노동을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노력은 몸, 육체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분리하고 그렇다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각각의 분업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분업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순자도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고 분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치라는 걸 통해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는 능력에 따른 차별적 배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동양의 직업관에서 다뤄지는 건 딱 하나예요. 각자 자신의 직업이 있을 텐데 귀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귀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귀천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귀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걸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서양 철학자인 플라톤에게도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사주덕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에서 머리가 해야 될 역할, 가슴이 해야 될 역할, 팔다리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조화를 잘 이루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주덕 또한 공자의 정명과 비슷한 직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장 칼뱅입니다. 이 칼뱅이 얘기하는 것은요, 컬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름이에요. 부름이다라는 건 누가 부른 거겠어요? 신이 부른 거죠. 그래서 너의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건 뭐다? 신이 너에게 준 것이야.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직업이 이 교사로서의 직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윤리교사라는 걸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의 영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합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여기에서 선생님은 좀 광범위한 표현 같습니다. 어떤 책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EBS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떠한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사라는 직업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직업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신이 주신 거야. 나는 열심히 내 직업에서 열심히 나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신이 준 나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신의 부름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게 잔 칼뱅의 직업 성향이에요. 그것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의 4대 아버지 중에 게오르그 심멜, 막스 베버, 에밀 듀리케임 그리고 칼 마르크스 이 네 사람을 사회학의 4대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봤더니 금욕주의라는 것과 저축 그리고 직업 소명설이 깔려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결론도 뭐겠어요? 특이한 칼뱅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서양에서도 각자의 직업은 신에게 부응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처럼 각자의 직업에서 충실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에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업이다라는 건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업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저의 방송을 보는 그 학생들도 있지만 신기할 정도로 나이 드신 분도 있고요. 가끔 학교로 편지도 오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도 보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는 또 제도약을 하기 위해서 새로 수능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어요. 너무 소중한 저의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인데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직업이다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기능이죠. 돈을 버는 거. 두 번째, 플러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아실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 사회적인 기능이라는 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복지 문제나 여러 가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직업이.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직업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사상가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해줄 얘기는 직업의 세 가지 기능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꿈이 저는 의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과 학생들은 저의 강의를 많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윤리 과목 이런 것들은 이과 학생들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과하고 문과가 통합되는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사가 꿈이다라고 하는 학생들, 저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근데 막 물어보면 저는 정말 인수를 베푸는 그런 의사,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초심이죠. 근데 살다 보면 직업인으로서의 그 의사라는 직업, 예를 들어서 다 의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기울어지죠. 점점 멋있고 훌륭한 의사, 내가 꿈꿨던 초심의 그런 훌륭한 의사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흘러가는 그러한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선생님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 모든 부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직업인으로서는 경제적인 기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직업을 보면 안 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와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위한 직업이 두루두루 균형을 잡혀서 발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직업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아실현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관계 맺음, 사회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국경 없는 의사회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그런 얘기에 좋은 예로, 좋은 직업 정신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역시 172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바로 동양에서 서양과 어떻게 직업에 대한 의식들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서양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강조했다. 칼뱅이 나오죠.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컬링입니다. 자신 몫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 좋은 직업이다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직업,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 윤리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동양에서는 공자가 바로 정명사상이다라는 걸 통해서 각자의 직업에서 주어진 것을 충실히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정의로운 사회를 공자는 대동사회라고 표현한 거고요. 우리나라의 장인정신, 자기의 긍지를 가지고 전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 앞으로 성장하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직업이다라는 거에 귀천의식이 너무 많다라고 비판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일본은 장인정신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은 막 3대째 막 라멘집을 같이 이어받아서 가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민족성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사회 시대적인 정신이 또 다를 수도 있겠고요. 분위기,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일본에 빗대어서 뭐 장인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올바른 직업 의식이다라는 건 뭘까? 내재적인 가치와 외재적인 가치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바로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라는 이런 가치와 함께 경제적 부호,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기능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사회적 지위, 권력과 명예, 성취 이런 기능이 둘 다 있죠. 직업이다라는 건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근데 둘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교재 바로 173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국경 없는 의사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 파견되어서 기아로 숨져가는 현지인들의 참상을 목격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게 정식으로 출범한 거는 1971년에 설립이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활동을 쭉 하다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경 없는 의사회 일원으로서 이 에볼라 싸움을 현지에 가서 동참한 의사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멋있는 의사, 존경스러운 의사,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의사라고 했을 때 아까 직업으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력과 부, 명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스스로의 만족감, 자아실현, 또 사회적인 봉사 이런 것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볼라와 싸우는 아주 용감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당시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파견된다라고 할 때 야, 이게 파견되는 게 맞아? 라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과연 가는 게 맞냐? 가면은 죽는데 뭐 얘기를 하고. 그런데 갔다 와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감염이 현지에서 충분히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치유할 수 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쭉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용감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볼라라는 것 자체도 그랬었죠. 에볼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질병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번졌다라면 이 정도로 지금 창궐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돈, 경제 이런 것들이 에볼라라는 질병과 함께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용감하게 에볼라와 싸워준 이런 훌륭한 의사를 우리 교재가 예로 들고 있는 건 직업윤리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되겠고요. 그건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경제적인 수단과 함께 사회봉사적인 수단, 사회활동이죠. 그리고 자아실현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것을 우리가 골라보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종교개혁 사상가인 A 사상가는 모든 직업이 하느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것이므로 목사나 사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도 하느님이 허락한 거룩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장 칼뱅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직업이다라는 걸 나의 소명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기억. 직업 노동을 원죄를 지닌 인간의 속죄 수단으로 봤다? 아니죠. 원래 원죄론과 인간의 속죄 의식이다라는 건 초기의 크리스트교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의 크리스트교가 갖고 있던 특징이 원죄론, 구원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체계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업소명설의 칼뱅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의식으로 직업을 갖고 있어라, 직업의식을 그렇게 가져라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하느님이 주신 그 부름에 부응하는 과정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부의 추구를 정당화했다? 아니죠. 지금 경제적인 부의 추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으로 신이 주신 것과 같이 역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사상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신의 부름으로 이해해라 라는 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디귿.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을 신이 내린 은총으로 간주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성공해라. 심지어는 성공하고 나서 저축하고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지역의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걸 막스 베버가 책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리을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직업을 숙명으로 생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그것을 신이 주신 나의 역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자본주의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파트에서 기업인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업인, 기업가로서의 윤리의식과 근로자,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윤리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준비한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이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들 계속 던지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돈은 물질적 가치고요. 물질적 가치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가치는 정신적 가치도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는 진선미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꽤 있을 겁니다. 그 가치들을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본질은 인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EBS에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 최후의 경고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게 단행본으로 막 책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셨으면 찾아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자본주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찰을 했던 프로인데요. 그 자본주의에 밀접한 기업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의 기업가는 일단 소극적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별표를 하나 칠게요. 사회에 대한 소극적 책임. 이 소극적 책임이라는 건 역시 소극적인 윤리의식을 얘기하겠죠. 건전한 이윤 추구, 근로자의 권리 존중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분명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차렸어.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창출이 안 되면 존속이 될까요? 그래서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1차적인 원리는 바로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는,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책임은 돈을 벌어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CEO는. 그런데 적극적인 책임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 책임이 없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회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소비자들을 통해서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다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기업은 적극적인 책임, 즉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윤리 경영,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투명한 윤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들을 만들어내고 복지제도에도 신경 쓰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장학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하는, 왜? 악기들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러한 기업의 장학생 제도를 만든다든지 간단한 예가 이런 게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게 적극적 책임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근로자의 또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건 거죠. 그렇지만 근로자는 이런 것만 가지고 본인이 공동체 안에서 기업이 망가지게끔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로자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는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먼저고요. 권리니까. 그러나 책임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의 성실한 이행과 투철한 직업 윤리 의식을 발휘하고요. 또 기업에 몸담으면서 대결 구도보다는 기업이 내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라는 윤리의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책무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잘 고민해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올 거냐, 바로 175페이지 자료 탐구에 대한 내용이 문제화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건 뭐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또 기업이 계속 존속되기 위해선, 기업의 존속을 위해선 가장 필요한 책임이겠죠. 예를 들면 뭐예요?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질적 책임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을 얘기합니다. 법적 책임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윤리적 책임이다라는 건 이 기업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틀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법, 준법 정신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네요. 요거 아주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선적 책임이라는 건 사회적 기부행위, 보육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의 공익을 위한 자선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선적 책임의 이행은 윤리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 자선적 책임에서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많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선적 책임이라는 건 그 자선 행위, 필란트로피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번 돈들을 많이 환원을 시키거든요. 그걸 사회에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의 자선적인 책임에 조금 더 앞장서 줘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돈은 소비자들을 통해서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선적 책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업을 얘기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내용이겠고요. 마지막
파트로 가는데요. 그거는 바로 전문직 윤리입니다. 자, 전문직 윤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인데요. 전문직 윤리는 일단 공직자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기에서 전문직 윤리는 예를 들자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직업에 대한 숙련된 기술 축적, 사회에 대한 책임감 요 얘기를 공직자에다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중에 공직자로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민관, 즉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선공후사와 멸사봉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5번 선택지가 뭐였어요?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라고 나왔는데 전문직 종사자로선 만약에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기술 축적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으로 열심히 지식을 쌓고 그런 것들을 전수하고 활동을 한다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공직자 윤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선공후사 그리고 멸사봉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이 이건 거죠.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은 뒤에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떠받들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공직자의 윤리는 더 도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도 도덕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도덕성의 잣대는 이걸 풀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직자는 더욱더 일반인들보다 더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도덕성은 더 커야 되고 더 많은 부분에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의 윤리의 이런 것들은 그 문제에서 봤을 때는 뭐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전문된 기술 이게 아니라 먼저 애민, 즉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힘든지를 잘 이해해서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결국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할 사람들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적인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공직자의 윤리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목민심서에서 다뤄질 수 있겠죠. 자, 목민심서는 역시 정약용이 목민관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들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제가 공직자가 꿈이거나 기업인이 꿈인 학생들에게 항상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예전 책이지만 저는 예전스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을 지키면 훌륭한 공직자가 될 거기 때문이죠. 정약용 선생님은 일단 우리가 부임을 합니다. 이 챕터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부임하면은 뭘 해야 돼요? 율기부터 해야 돼요. 자기 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봉공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애민.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해단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임을 해서 자신의 몸을 닦고 봉공이라는 표현과 애민이라는 표현 네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공직자라는 것은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위한 목민관이냐 목민관을 위한 백성이냐라는 표현에서 주목해보면 당연히 백성을 위한 목민관이어야 된다라는 거. 백성들이 추대해 준 것이다 라고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멸사봉공과 선공후사가 필요하다. 이게 공직자 윤리로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옆에 우리 교재 17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원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정약용의 논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예론과 함께 아주 유명한 정약용의 논설 중에 하나인데요. 원목, 원정 막 이런 논설들이 있습니다. 이 원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목민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게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백성이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대하였는데 그게 목민관이 되었다. 그러면 뒤에 나오죠. 백성을 위한 목민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목민관을 위한 백성이냐 백성을 위한 목민관이냐. 모든 공직자들은 백성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의 여론을 인식해야 되고 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원목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전관예우 내용인데요.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자로서 어찌 보면은 이제 개정 변호사법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2011년 5월 17일 날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 변호사법이니까요. 근데 전관예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직 고위 관리를 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줄여서 전직 고위 관리 하면 예를 들면 법관. 근데 전관예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위 관직을 가졌던 법관이 로펌으로 가든가 아니면 기업으로 가든가 해가지고 소송 문제에 본인이 이걸 변호를 맡게 되면 그 첫 번째 변호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예우를 전관예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11년 5월 17일 날 전관예우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년 동안은 뭐 거대 로펌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1년 동안은 이런 소송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잘 들여다보면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은 더욱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과감하게 전관예우 이런 거 버려야죠. 그죠? 그런 걸 대우받아가지고 한다라면 거기에서 부패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고 이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이게 부패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은 더욱 철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플라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보시죠. 국가의 수호자는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수호자는 누구냐면 군인을 얘기합니다. 군인 위에 존재하는 게 수호자가 아니고 바로 철학자들인데요. 철학자들을 통치자라고 표현했어요. 철인이고요. 마지막에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생산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수호자부터는 사유재산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진짜 플라톤의 원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막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막 혀를 내두릅니다. 심지어는 사유재산, 뭐 부인도 공유하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도 공동으로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선생님 이 뭐 이상해요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플라톤이 사유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사유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 네트워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 기게스의 반지 우화를 통해서 플라톤이 제일 걱정했던 건 사람들이 사적 소유라는 건 없어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호자에서 걸러진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선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된다는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어도 결국 플라톤이 강조하고 있는 건 공직자가 되려면 통치자가 되려면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이익, 사익이죠. 공공의 이익, 공익일 겁니다. 그걸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하고도 비슷한데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선공후사예요. 본인의 사유라는 걸 버려서 만들 만큼이나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 사유라는 걸 포기할 정도로 라는 얘기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공리주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익 실천을 추구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게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이겠고요.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더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우월한 지위라는 것은 내리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하겠죠. 국민들과 백성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월한 지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민 생활에 적극 관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되게 좋아 보이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공직자가 갖추기 위한 도덕성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보다는 자유 경쟁을 통해 풍요로운 경제 생활, 풍요롭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틀렸고요. 자유 경쟁이다라는 것도 플라톤의 국가관에서는 해당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정의 파트 공부했던 것들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정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웠느냐, 마무리를 지금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면서까지 패러디를 하고 아주 이 드라마를 히트작으로 치고 있다라고 하죠.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픽션, 가짜,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있는 상속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거는 온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상속자들은 온당하게 상속을 받은 걸 그들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롤즈는 그 우연히 걸린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상속자들 얘기를 하면서요, 사회 정의에 대한 정리를, 그들이 상속받은 것을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은 상속자들이 받은 것은 상속자들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서 받은 우월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월한 생김새가 될 수도 있고 우월한 운동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회 정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들을 본받자라는 거.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차인표 씨 얼마 전에 나눔이 힐링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과 나눔의 미학으로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속자들이 받은 것들은 상속자들의 것이 맞다.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그들이 가져야 되는 건 사회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선과 기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떼주는 이런 재분배 정책에 대해선 나서서 동의하고 이들을 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본인의 저녁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우리나라 돈 한화로 한 33억 정도 되는 걸 낙찰받은 사람이 저녁 먹는 것만 가지고도 막 참여했는데요. 그걸 다 돈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합니다. 게이츠 재단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들과 장학금 여러 가지 자선 사업들을 그 재단을 통해서,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펼쳐나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기업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회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운명체다라는 거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음 사진의 공익광고 카피를 한번 써본다면 여러분들이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중요한 국정지표라고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담아보실까요? 저는요, 이 두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높은 층, 낮은 층, 어느 곳 어디든 똑같은 햇볕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라고 요 정의 파트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 정의 파트 열심히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